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현지 시간 25일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 친화적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지명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특히 다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미 검찰이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지만 대선에서 압승하며 사법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후 3시 20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05% 급락한 배럴당 69.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 친화적인 이 월가 출신 인물을 재무장관에 지명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산타랠리에 이어서 1월 휴가까지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슈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증시 주도주가 사라진 곳에 널뛰는 테마주라는 주제로 브리핑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투자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이건희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그룹의 제2대 총수 겸 회장인 고 이건희 선대 회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선대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별세하자 2대 회장에 취임합니다. 30여 년간 회장으로서 삼성그룹을 이끌었으나 투병을 이어가다 지난 2020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죠.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993년 삼성 신경영을 선포하며 삼성전자를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이건희 전 회장의 혁신을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발언이 있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낡은 관행과 제도, 마인드를 바꿔야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꾼 삼성의 신경영으로 1992년 당시 2,300억 원이던 세전 이익은 2003년에 15조 원으로 무려 5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최상의 품질 유지에도 힘썼는데요. 1995년 휴대전화 애니콜의 불량 사태가 속출하자 구미공장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태운 일도 있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폰의 전량을 수거해 소각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으로 불리는 이 에피소드는 삼성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나는 사례로 유명합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51.5%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한국 휴대전화 시장의 1위를 차지해냅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이례적으로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제도약의 의지를 담은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반도체 부문에서 아주 대대적인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전 부문장의 사과문이 이건희 선대 회장의 애니콜 화형식에 버금가는 반도체 화형식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별세 4주기였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를 추모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추도식이 끝난 뒤 사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이건희 선대 회장에 대해서 회장님의 치열했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게 제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재용 회장 역시도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를 이끈 기간 만에 이 경영 능력을 두고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부문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문제로 경영 쇄신에 돌입할 태세라고 전한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창립 이래 첫 파업에 나섰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점 등을 경영상의 리스크로 짚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 경쟁 역시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의 우려 요인이라고 평가했죠.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부인과 자식 빼고 모두 바꾸라, 애니콜 화형식 에피소드 등을 언급하며 이 선대 회장의 강한 혁신 의지를 재조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 역시도 이건희 선대 회장과 같은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더 이상 삼성을 이끌진 않지만 이 선대 회장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신경영 철학은 여전히 삼성에 남아있는 만큼 삼성이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혁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건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전 세계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현지 증권사들 야간 거래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사와 주식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거래 시간 연장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시간 거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증권사들이 세계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주중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정규장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최근 로빈후드를 비롯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찰스 슈왑, 위블 등이 거래 시간 연장과 야간 거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도 주식 전자거래 플랫폼의 거래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에 관련 펀드의 자금이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의 장점은 실시간 뉴스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시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거래에서 거래량이 적을 경우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29일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핵 문제 회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함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요. 이란 측 대표단은 외무부 차관보가 이끌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유럽 3개국이 이란에게 핵 사찰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이 결의를 통과시킨 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내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취임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핵 합의는 2015년에 체결이 되면서 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를 했고요.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만 유사시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미군이 대만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본 난세이 제도와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서 군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소규모 부대를 분산 배치해서 유인도에 임시 거점을 마련하고요. 일본 자위대는 탄약과 연료 제공 등 후방 지원을 함께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과 자위대는 다음 달에 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한 첫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리핀에는 미군 다영역 특임단사나 미사일 부대가 함께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작년에 필리핀 내에 미군 기지를 5곳에서 9곳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기지들이 대만 유사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잇는 제1열도선에 미사일망을 구축해서 중국 함정에 접근을 막게 되고요. 이후 전투기와 미군 항공모함을 파견을 해서 공중과 해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조 단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출신도 본국에 돌아와서 창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경험을 쌓은 이 고급 인재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니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거나 이 중국의 빅테크들이 이를 지원하면서 AI 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요. 고연봉과 스톡옵션 등으로 미국의 AI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인재들이 창업한 중국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AI 리서치와 구글 브레인 출신이 창업한 문샷 AI, 구글 차이나 출신이 설립한 링이와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픈 AI의 GPT-4에 필적하는 AI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중국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AI 성장에는 빅테크의 탄탄한 지원, 더불어서 정부의 국가적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EU와 전기차 관세 해결책 마련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일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의 인터뷰를 이용해서 EU와 중국이 전기차 관세 문제에서 해결 방안에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랑게 위원장은 중국이 EU에서 전기차를 최저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될 경우에 불공정 보조금 문제로 인한 관세 도입이 불필요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EU와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U는 중국이 이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최대 45.3%의 관세 부과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가격 하한선을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이어왔고요. EU 역시 경제적 마찰을 피하고자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도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허젠거 WTO 연구회 부회장은 이 트럼프 집권으로 EU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무역 긴장을 빨리 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한 것도 있는데 이 이후에 있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더불어서 내년 1월까지도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또 계절적으로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그 아노마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고요.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직전 오늘부터 새해 첫 2일까지 산타 랠리가 찾아오게 되고요. 12월 중순서부터 1월 달까지는 소형주가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이런 그 특수들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화요일부터 주식을 사서 새해 첫 두 번째 거래일에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 이후에 S&P 500의 주가를 보면요. 현재 그 주가가 상승했던 시절이 한 79%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 폭은 2.5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러셀 2000 같이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서부터 1월 사이에 무려 77% 확률로 주가가 상승했었고요.
투자 수익률은 3.19%,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줘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월 효과, 산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10 중에 2번은 상승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약세장이 찾아올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기 직전이 이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주식을 사서 새해 첫 영업일인 이 2일까지 보유하는 것을 권유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은 올해 이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좀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보자면 생성형 AI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해 얼마나 상승했나 살펴봤더니 192%나 이렇게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뭐 물론 이에 따라서 경계감도 함께 불러일으키곤 있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이 생성 AI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를 이제 좀 2순위로 두고 더 주목해봐야 될 AI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어느 기업이 AI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현재 보면은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이 네 회사만 하더라도 무려 2,3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2020년 그 IT와 관련된 투자가 일어났을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려 그 230%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자한 오픈 AI라든지 채팅으로 문장이나 리포트를 작성해주는 구글 AI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상당한 서비스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광고라든지 동영상 편집, 그리고 챗봇이나 자동 응답 시스템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투자된 부분들이 AI 진화를 상당히 빨리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의료 분야가 되는데요. MRI라든지 CT 스캔 화상 같은 경우에도 해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를 전부 AI가 맡아서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임상 실험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생성 AI가 해주는 시절이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업계에서도 이런 AI 도입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투자 전략을 세워주게 되고요. 또 복잡한 환경에서 현재 그 엄청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게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데 보통 1초에 선물, 옵션, 채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매도 매수가 10,000번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다양한 기법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성 AI가 개별 맞춤형 교육 분야에도 도입되게 되는데요. 특정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서 눈높이의 교재를 즉시 생성도 해주게 되고요.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이라든지 문법을 지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030년까지는 약 37%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간 37%가 되면서 2030년에 시장 규모는 1조 8,475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경쟁이 격화되는 AI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규제 리스크라든지 시장 경쟁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생성 AI와 관련된 ETF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종목들 쪽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워런 버핏이 22년 만에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에 사실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워런이 방향을 바꾼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이유로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네, 버핏은 항상 좋은 공만 골라 친다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아예 주식이라는 타석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미국 증시가 현재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금,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버블이 껴있다고 보시는가 봅니다. 또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에서죠. 벅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집중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고 있었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런 투자 격언을 무시할 정도로 상위 5종목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70%, 상위 10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버핏이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 보물이라고 하는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무려 3분의 1을 줄였고요. 지난 분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무려 4분의 1이나 처분할 정도로 상위 종목들도 대거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유 현금이 평소 300억 달러 정도가 적정했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3,252억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보유 현금 행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불황에 대비한 예비용이다. 그리고 대형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용이다.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버핏의 선택은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였고 채권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주식보다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 높고 투자 위험은 낮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투자 시장의 흐름도 버핏을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의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후퇴가 됐고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법인세 인하 같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시장에 대한 전망도 현재 증권사에서 계속 좋다, 뭐 1월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워런이 이 채권의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채권 투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걸까요? 네, 트럼프가 1기 때 당선됐을 때는 2016년 11월이었고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늘 기준으로 4.24% 정도가 됩니다. 나스닥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2016년도에는 23배 정도가 됐지만 현재는 무려 49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령 국채 수익률이 현재 4.2%에서 5%까지 올라가면은 나스닥 지수의 그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가 20배 수준 정도가 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하이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주가 수익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상당히 맞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장기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이테크 주식이라도 높은 PER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입장으로 살펴보자면은 미국의 11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깨고 조금 더 미친 수치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동안 쌓아놨던 이 저축까지도 초과 저축도 소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계속 순항을 이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그 미국의 각종 지표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옵니다.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현재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개인 소비가 이끌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4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그중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실업수당이 지급됐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동안에 4조 달러가 넘는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초과 저축이 2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계속 화랑을 보이는 것은 미국 내 순자산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15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그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무려 158조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인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개인들의 그 소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현재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700%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임금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초과 저축이 감소하더라도 미국의 소비는 내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시장의 선순환도 주고요.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개인 소비가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게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때가 이 이후로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삼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도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트리플 레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과감한 재정 출동이 시작이 되고요. 또한 뭐 다양한 규제 완화도 상당히 좀 빨라집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 현금을 좀 늘리기 위해서 주식보다는 MMF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서 마가와 관련된 정책들이죠. 환경이나 이민, 관세,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초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투자 행동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동명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헤드라인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X의 그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주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이런 그 트럼프와 관련된 헤드라인 리스크에 좀 주목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경제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그 헤드라인 리스크가 내년도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위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X에 어떤 글을 올리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가 실시한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중국 수입품에 40%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으로 결과치를
최고치를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식 더불어서 미중 경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2달 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발동을 앞두고서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아시아 간의 해상 수송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 증가, 또 생산을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감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와 관련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캇 베세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1기 때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를 4번 내지 3번 정도에 나눠서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주지 않을 정도로 연착륙시킬 가능성을 좀 시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관세를 상당히 높게 부과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맞대응 관세 부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중국 내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서로 간의 추방 전쟁이라든지 금융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어부지리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계량 모델을 분석을 해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대규모 내수 자극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크게 폭락했을 경우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국의 이 중국 옥죄기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1%가량 이렇게 안팎으로 끌어내려질 전망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투파보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산타랠리와 1월 휴가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030년 생성 AI 시장 규모는 1,367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60%,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가량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 0.27%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다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며 랠리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또 무역 정책 등에서 베센트가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완급 조절을 잘 해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미 정치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돌입을 앞두고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그리고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거죠.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임 전에 사건을 매듭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베센트의 지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진정되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반비례하게 움직이는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4.2%대까지 확 떨어졌는데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장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은 상승하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0.65%의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월분 WTI는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되며 7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졌고 다른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팀 쿡 CEO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았습니다. 제2회 중국 국제공급망 진흥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애플은 2회 연속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쿡 CEO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쿡 CEO는 현장에서 중국의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과 중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에 앞서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글로벌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장 애플의 주가 1%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가량의 상승세를 그려냈고요. 엔비디아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 오늘장에서 2% 가까운 상승폭 그려냈고요. 아마존 살펴보시면 역시 2% 이상의 상승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며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아마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4% 가까운 급락폭을 그려냈는데요. UBS가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사업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것보다는 시장이 동물적인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UBS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메이시스 살펴보시죠.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백화점 메이시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한 여파로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회계부서 직원 1명이 고의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최대 1억 5,400만 달러의 배송 비용을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메이시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외부 감사 업체가 회계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발표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백화점 사업은 사양 산업의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메이시스의 회계 오류 문제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메이시스는 실적 부진의 여파로 지난 2월 약 150개가량의 매장을 폐쇄하고 남은 350여 개의 매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매장을 폐쇄해 나갈 계획인데 메이시스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9%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8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라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칩스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소식통은 수주일 안에 자금 지원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죠. 정부의 자금 지원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1% 넘게 뛰었는데요. 이번 자금은 인텔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텔은 최대 85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우려 요인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80억 달러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칩스법과 IRA법 등을 통해 배정된 자금을 기업들에 가능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앤바디웍스 살펴볼까요? 오늘 장에서 16% 넘게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레그런스 브랜드죠. 베스앤바디웍스가 실적 호조와 연간 가이던스 상향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35.7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회사는 3분기 매출 16억 1천만 달러, EPS 49센트를 보고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매출 15억 8천만 달러와 EPS 47센트를 모두 상회해냈습니다. 또 올해 순매출은 1.7에서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전에 제시했던 2에서 4% 감소 예상보다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매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산타랠리를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 즉 월가 출신이 임명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제거하는 분위기였었고요. 증시가 환호했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도 3% 가까운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단 주도주는 사라졌었죠. 테마주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의료 AI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조선주, 반도체도 강세를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왕고래 테마까지 그야말로 테마주 장세였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그야말로 조금 더 강했었던 테마가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참 얇은 흑연입니다. 흑연은 2차 전지 음극재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얇기 때문에 더 많은 활용도가 돋보이고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 역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항공기 부품, 반도체, 강도가 높은 그 철강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내에서 고분산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가 파우더 제조 기술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소 나노튜브 어제장에서 강한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가 했었고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죠. 차세대 2차 전지의 건식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역시도 모멘텀을 받아냈습니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체에서도 많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상보와 제이오, LG화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장 많이 주도했다라고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가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선거철도 아니었죠. 때 아닌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주의보가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야당 대표가 1심 일단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테마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핑거 그리고 오리엔트 정보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에이텍 모빌리티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테마주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냈었던 하루였습니다. 단 정치 테마주는 급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김동연 관련주는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모멘텀을 좀 많이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테마주 단에서 이름을 올렸었던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김동연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좀 추적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STO 법제화 추진 소식에 STO 관련돼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락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NFT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을 좀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거가 함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어제 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속보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야당 대표는 일단은 무죄로 풀려나는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내 상장한 바이오텍에 대한 IPO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VC 역시 투자 회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온기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과 더불어서 FDA 신약 승인으로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연내 그리고 연말 추가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HLB가 최근에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FDA 신약 승인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크게 보여줬었죠. 물론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부분도 제약바이오단에서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WHO가 엠폭스와 관련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직 소식에 이와 관련된 엠폭스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타머 사이언스와 한국파마, 미코바이오메드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장 제약바이오가 많이 주도했다라고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와 정치 테마주 제약바이오 말고도 정말 많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내 소비주 저가 매수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과 관련돼서도 3분기 실적이 탄탄했었던 ODM과 OEM 관련주 일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CC주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널뛰는 테마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들 조금씩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지 이가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은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온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재정 마련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센트라는 인물이 이를 제안해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시장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젠슨왕 코멘트 덕분에 어제는 주가가 상방으로 향했습니다. HBM3 납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젠슨왕 코멘트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예상대로 4분기 내에 납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왜 외국인 투자자는 자꾸 매도 포지션을 취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1년 가까이 지금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HBM을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AMD처럼 고객사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만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 안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해서 먼저 개발 소식을 좀 알렸는데 이에 대해서 응수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12단에 대해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납품이 좀 자꾸 지연됐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처음에는 발열이나 성능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퀄테스트가 됐다,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계속 비슷한 뉘앙스들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코멘트 덕분에 상승을 좀 했었죠.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통과와 관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주가 반응도 괜찮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는 담아갔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은 HBM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호재인 듯 호재가 아닌 뉴스 같았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비슷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가움도 일단은 절반 좀 떨어졌던 분위기도 있었겠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원가 절감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공급망 다변화부터 좀 꺼내서 보면요. 일정 여의도에서 어떤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코멘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 하나를 더 두고서 자체적으로 뭐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을 좀 시키면서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원가 절감 차원입니다. 지금 향후 총 매출 이익률이 70% 중반에서 70% 초반까지 조정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주고 있는 돈을 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인 삼성전자 카드를 더 꺼내와서 여기에서 원가를 절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소문에는 SK 하이닉스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의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통과되고 납품된다라는 거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일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단가도 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이지만 다 같은 HBM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강보합 수준에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2,500선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좀 주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금융투자 쪽이 좀 비율이 높은데 이쪽은 롤링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700선 안착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700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쌈바만 약보합 수준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보합 그리고 1.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수급이 좀 많이 빨리 빠졌던 부분이 오늘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원선 안착할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시장 안에서는 오늘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여전히 소재단도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 안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노스벨트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더불어서 중국 제재라는 카드까지 같이 더해지게 된다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어제 급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2%대 강세 보이면서 33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도 0.77%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같은 흐름 탈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한 라운드 피겨 수준이었는데 숫자는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1.8%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자 또 월가 출신인 인물을 재무장관에 지명하게 되면서 증시는 이 훈풍이 찾아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고 또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예상 체결과와는 다르게 양시장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0.51%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소폭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21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697포인트 선으로 700선에서 어느 정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에서 0.64% 강하게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섬유의복 쪽에서는 0.1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와 의약품 쪽에서도 0.13%, 0.32%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반면에 화학은 0.06%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와 운수 장비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잘 보여줬던 업종인데 오늘은 0.86%, 0.87% 가장 강하게 내림폭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가 0.57%,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는 0.07, 0.06으로 보다 낙폭은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폭이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현재 0.72%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통과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폭의 하락세는 1%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얕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조와 건설 쪽에서도 상승폭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는 0.01% 하락세고요. 섬유의료와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제가 현재 0.2%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0.04%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재 시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과 그다음에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텔이 칩스법 보조금으로 5억 달러를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는 못한 상태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를 훌쩍 넘어가는 상승세를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0.3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4% 이상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함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더라도 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에게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간밤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3.96%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0.52%로 시총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강하게 내림폭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0.46% 하락하면서 개장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대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5%를 훌쩍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그 뒤를 이어서 3.81% 강세, 어제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특허 분쟁설에 휩싸이면서 급락세를 보여줬다가 어제장에 13% 넘게 반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 측의 해명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영향으로 보여졌는데 오늘장엔 다시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HLB가 0.13%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5% 올라가면서 코스닥 중에서 상승 탄력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은 그래도 첫 개장을 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의 폭이 훨씬 더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개장을 한 직후로부터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다르게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0.17% 소폭의 하락세로 시장을 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5.71%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F21의 보조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4,731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자기술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삼천리 ES와 안양 아산파워와 이 전류전지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성장과 주주환원 그리고 ESG까지 아우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장 탄력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4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과 방산 같은 이런 업종들 안에서도 지금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로템이 무려 6.6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도 하나오션이 3%대, 삼성중공업이 1%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 FLNG 모듈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이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관계자에게 이렇게 고소를 냈었는데 이걸 취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일렉트릭이 현재 2.47%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 부문과 이렇게 손을 잡고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공략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2%대 빠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현재 1.4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도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술 안에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가 이 올해 매출을 1조 원이 넘어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조 원이 넘어서는 것은 확정된 상태고 현재 1조 2천억 원 가까이 추정으로 예산이 찍히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현재 0.2%, 클래시스가 0.4%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치료제가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 등이 확인이 됐다라는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장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산업 쪽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화가 1%대, 롯데케미칼이 현재 1.3%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가 현재 4%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버티는 그 상승폭은 훨씬 더 적지만 그래도 0.94% 올라오고 있고 SKC가 0.09%, LG화학이 0.1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퀘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체결 지수는 사실 둘 다 플러스권이었는데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양시장에서 둘 다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60일선의 저항대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훈풍을 좀 뒤로하고 오늘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의 이 반도체, 중국 제재, 추가 제재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는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조금 보이고는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노스볼트에 대한 파산, 반사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수를 또 억눌렀던 바이오주들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통과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한한령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또 관련주들의 훈풍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이번 주 이슈가 될 뭐 PC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국내 지수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악재로서의 작용은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섹터를 중심으로 한 이 차별화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또 우리가 관련주 쪽에서의 흐름들, 뭐 재건주라든가 일부 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또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담아가는 종목들도 뭐 어떻게 딱 테마로 묶기보다는 다양한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HBM3 8단, 12단 뭐 납품 임박했다라는 코멘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덜어내고 매도 포지션 취하는 게 납품이 만약에 되더라도 굉장히 소량일 거고 SK 하이닉스보다도 단가가 더 낮을 거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이렇게 좀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15만 주, 과거보다는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좀 맞아요. 줄어들었다는 점. 그래서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당일 최고가로 기세 상승으로 일부가 마감이 됐지만 사실 이제 엔비디아 퀄도 좋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일단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이게 단행을 하면서 사실 몸집을 조금 더 클린하게 해주는 쪽이 오히려 지수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역시 미국에서 이제 이 보조금 이슈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이 해결이 되고 나서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퀄 통과가 좀 임박했다는 점. 근데 이것은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저는 일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그동안의 이 퀄 테스트에 관련돼서의 흐름들이 사실 몇 달간 이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퀄을 통과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등급을 좋은 등급을 매겨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과거 이제 2차 전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노스볼트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이 파산의 흐름을 우리가 야기시켰던 것이 수율이거든요. 수율이 40%대 굉장히 적은 수율로서 이제 흐름들을 보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물량을 확대할 수는 없는 그런 뭐 사실상은 조금 더 위축된 수준의 이 납품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은 6만 원대 돌파에 대해서는 이 돌파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하이닉스가 좀 17만 원대 중반에서 보합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릴 가능성. 일단 이벤트가 마무리된다는 점. 삼성전자가 하나의 남은 이벤트는 퀄 통과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이벤트가 좀 끝나간다는 호재성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율 관련돼서 사실 저점에서 10조 정도가 계속해서 이 단가가 이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도전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합에서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현재는 다시 강보합 수준으로 58,100원 선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그래도 하드웨어보다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은 네이버를 꽤나 오랫동안 지금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 매출도 슬슬 좀 찍히는 종목들도 있어서 확실히 좀 분위기 변화를 좀 감지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단에 있는 맞아요.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관련돼서 홈피드라든가 그리고 쇼펌을 AI로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자사의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토어라든가 하이버클로바 X를 이제 인공지능 AI를 출시를 하면서 네이버 쪽에서 이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제일 빠르게 날 수 있는 맞춤형 AI 포털 전략을 잘 사용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충분히 마련이 된 네이버가 그것을 활용해서
AI로 뭐 생성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도 생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 AI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클라우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카카오도 저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러한 AI를 활용을 해서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당분간은 네이버 쪽에 우리가 네카우 쪽에 관심 많죠. 아직까지 카카오는 좀 맞아요. 턴어라운드가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이버가 이제 추세 상승을 좀 더 나온다면은 또 25만 원까지도 단기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일부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게 있어서는 25만 원이 단기 반등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가 먼저 안정을 좀 찾아야 그 뒤에 카카오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 하면 또 요즘 의료 AI가 가장 또 큰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다시 또 돌아와서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좀 다르게 흐름을 가져가려면 흑자 전환을 좀 성공해야 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루닛이 가장 먼저 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한 점이 그렇죠. 좀 수급에 좀 우리가 높이 사야 되는 점인데 뭐 뷰노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식약청 FDA 신청 이제 성공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루닛이나 뷰노나 루닛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1조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1,000억 정도 매출을 좀 단행을 하면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AI 의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구글도 이제 계열사 AI를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대형사의 이 자회사들도 아직까지 적자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머스크가 얘기를 했듯이 의사의 능력보다 지금 더 탁월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그러한 버프를 받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점은 일단 성장주, 혁신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잣대를 퍼에 대한 잣대보다는 PSR이라는 잣대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PSR이 이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루닛이나 뷰노를 봤더니 루닛 같은 경우는 10배 수준인데 사실은 우리가 적정 PSR 수준을 3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한 아직까지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성은 좋지만 그것이 숫자로서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한 매력도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좀 더 쌓아야 오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의료 관련 AI는 오류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닛 같은 경우, 뷰노 같은 경우, 딥노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폭이 단기간에 나오고 나서 조정 이것이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어지면서 고점을 좀 낮췄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대응은 일단 이 섹터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냉철하게 봐야 되는 섹터는 의료 관련 AI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내년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모습보다는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흑자 전환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퍼보다는 PSR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매출이 잘 찍히는지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좀 쌓였는지까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스펠트 파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하려고 세웠던 회사인데 이게 파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 제재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LG 엔솔이고 오늘도 양 매수 모두 다 LG 엔솔을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LG 엔솔은 대표님 사실 뭐 베어로봇이나 우주선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찍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실 크게 변화한 부분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서는 사실 우리가 실적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은 아니고 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뭐 ESS 수주라든가 스페이스X 수주가 이렇게 많다지만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년에 일단 수요에 대한 이 흐름들은 사실상 기대보다 많이 약한 편.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보조금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요를 계속해서 좀 짓누를 수 있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이 흐름들 저희가 이제 ARA에 대한 재검토 소식이 유럽에서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악재가 좀 일부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은 또 LG 엔솔에 대해서 그리고 LNF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테슬라 향에 대한 뭐 자율주행 FSD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온기를 발휘를 한다면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은 사실 전기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 기대감은 일부 남아 있어서 저는 엔솔에 대해서는 다른 2차 전지와 더불어서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가 보조금에 대한 그 우리가 이번 분기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적으로 삼성 SDI라든가 뭐 SK이온 대비해서는 약 4천억 가량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살아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LG 에너지 엔솔이 이 정도로 상승했을 때는 좀 의아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시장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향에 대한 그 버프 프리미엄은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업종의 셀 업체 중에서 뭐 내년도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LG 에너지 엔솔을 원탑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보다 숫자보다는 프리미엄에 대한 또 우리가 기대감을 좀 더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노스볼트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관련돼서 경쟁 상대가 하나 줄었다는 점은 국내 이 셀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 이제 2기에 있어서 정책이 아직 발의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뭐 일단 아이디어를 조금 반대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힘든 구간에 접어들었지만은 어느 정도의 저점은 저는 찍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 흐름에서는 좀 감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은 좋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일부분은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을 좀 하고 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 넘어가기 전에 알테오젠 한 번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이어갑니다. 2.4%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증권가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진압 작전에 나서면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봤을 때도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좀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40만 원 선까지 막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일단 그 안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낙폭을 다 만회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력, 할로자인과의 이 경쟁력에 대해서 뭐 입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알테오젠과 이제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력은 둘 다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는 수준인데 누가 1위가 될까 아니면은 빅파마 업체들의 그런 수요 캐파를 좀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각자 소송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는 수준에서 주가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점. 일단 반응했다는 얘기는 일단 펀더멘탈에 있어서 알테오젠의 하나의 약점이 이제 실적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으면은 이 정도의 낙폭은 사실 코스닥 1등 지위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변동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2026년에 턴어라운드가 알테오젠이 진행될 건데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 이제 2대 주주의 지분 매입이 한 160억 정도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의 수준까지 확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그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이제 담아갔다는 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이제 지분 세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키투루다에 대한 삼상이 성공된 이후에 이렇게 악재가 나왔다는 점이 저는 일단 뭐 찌라시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뭔가의 흐름도가 조금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접근 타이밍은 일단 이번 주보다는 전 다음 주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되기 위한 어느 정도 초석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제가 알테오젠의 코스닥 1등 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운용사라든지 일부 이제 뭐 자문사 등등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좀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흐름에서 있어서는 이번에 트리거를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조금 더 뭐 안정화될 수 있다. 주가가 고점에서 좀 조정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턴어라운드 기대 시점이 26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26년도에 이제 뭐 키투루다만으로도 1조 이상의 이제 이익단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다른 빅파마 업체들과 추가 계약 수준은 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가격대에서는 30만 원대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투루다만 비교했을 때도 이제 저평가 수준에 있는 거는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의견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좀 안정을 찾고 나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2% 넘게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히토류인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기사죠.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해저 케이블을 좀 추가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23년 만에 규칙을 개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안보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 위주로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종목이죠. 히토류랑 희귀 금속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에 전쟁 끝낼 수 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종전안 듣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재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산이랑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재건주가 조금 더 강합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화장품이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튿날부터 그 다음 주에 있는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인데 이때 온라인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에 따라서 미국 내수 소비가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화장품주가 개장하고 나서 좀 강세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가 좀 유독 눈에 들어오실까요? 네, 오늘 보니까 그래도 가장 강한 테마를 꼽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강세는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이스라엘의 그쵸. 종전 관련돼서 이제 반응을 한 쪽인데 이게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이제 트리거를 쐈던 것은 이제 러시아의 본토 공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 바이든 정부가 허용했다는 점은 사실 이 러시아도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본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핵에 대한 또 언급을 한쪽은
어느 정도의 종전이 좀 다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영토의 한 20%를 러시아가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휴전이 되더라도 그렇게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2기가 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조금 더 로드맵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가능성들이 좀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TIM이라든가 대동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세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3대 농업 지역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TYN 같은 경우도 이 트랙터와 작업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또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이 시장에서 또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5,200원대까지 오늘 6%대 상승하는 모습이고, 대장주라고 하면 AI 농기계 이 종목이죠. 대동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현지에서 농기계 수입 판매하는 총판사와 3년간 300억 원 또 규모의 트랙터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도 있는데, 이 대동과 같은 경우는 지금 AI에 관련돼서 뭐 지능이 한 레벨 3 정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농업 부분에서 이 탑 클래스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12,000원대, 16%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갭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에 대한 흐름보다는 오늘 장 마감까지 좀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일장에 일부 이제 이 차트가 조금씩 이제 조정폭을 받으면은 그때 가서 한번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너무 상승했던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서 우리가 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팀을 꾸려 나간다면은 캐터필러 중심으로 팀을 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캐터필러 파트너십이 있는 진성 TEC도 지금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좀 꾸준히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진성 TEC, 그리고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HD 현대 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제공 목적으로 30톤급의 굴착기를 기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상승폭이 조금 덜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 좀 단단한 쪽으로서 우리가 포커싱도 맞춰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해답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너무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살펴봤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짧게 앞서서 봤던 히토류 쪽 코멘트를 좀 듣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야기가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중국 지우개에 돌입한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 해저 케이블 안에서도 좀 느껴졌거든요. 오늘 사실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들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뉴스 그대로 지금 반사이익 받아갈 가능성 진짜 높은 걸까요? 지금 반사이익은 받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의 멀티플이 조금 아주 싼 거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호재로서는 오늘도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들을 이제 야기시켰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약보합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보다는 4분기 때 이제 우리가 변압기 쪽은 숫자로서 실적으로 끌어가는 종목들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밸류 부담을 좀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보다는 저는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지금 전력 부족난이 미국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은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3사. 그래서 대형 3사 쪽으로 일단 집중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약보합이라서 혹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로 좀 밀려서 코멘트를 좀 받아봤고요. 숫자가 좀 찍히는 쪽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또 한 번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전체 유통량의 약 2%에 달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속적인 매입은 10만 달러에 육박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서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가격이 50만 달러 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양측의 전쟁 피로도가 극에 달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구체적인 종전 후 영토 분할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종투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요건은 지난 3월 RCPS 발행으로 충족된 상태였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최종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말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증시가 이에 동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소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을 했지만 하반기만 보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으로 투자 심리 회복도 쉽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보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양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양지수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5%가 떨어지면서 2,520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가 떨어지면서 69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단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2,92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동반 매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48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쪽에서 2,373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하방의 압력을 크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규모는 1,358억 원입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있고요. 1,242억 원으로 지금 매도를 하면서 하방의 압력을 크게 누르고 있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06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혼조세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 1.52%가 떨어지고 있고 음식료품이 0.8%, 종이목재에서 0.3%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업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쪽에서 0.3%, 0.9%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안에서도 0.5%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와 기계에서 2%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면서 이 코스피 업종 안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에서 무려 4%가 훌쩍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서비스라던가 건설과 유통 안에서는 하락불을 켜고 있고 특히나 기타 서비스 안에서 2%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금융업종 안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 STO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훈풍으로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제조는 현재 0.06% 소폭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종이목재가 현재 보합권이고 섬유 의류와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각각 0.4%, 0.3% 상승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화학에서 0.6%나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음식료 담배에서 0.06% 소폭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5%나 큰 폭의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2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어가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와 리가켄바이오가 각각 2%, 3%대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우세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폭을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38% 그대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3.69%,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8.64%나 낙폭을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종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4%대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무려 7%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5%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주도 오늘만큼은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4%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대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는 상승폭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소비 내구재료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라던가 기아 혹은 이렇게 타이어같이 완성차와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6,7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스타리아 등을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현재 주가는 0.46% 보합권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0.5%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 수기가 지금 도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현재 0.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는 지금 클래시스만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닉의 인수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르사가 이 임상 4상 대조군을 대비를 해봤을 때 이 간 수치가 3배 감소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쪽으로는 커뮤니케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오늘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 모두 다 1%가 훨씬 더 웃도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KT가 1.9%, SK텔레콤이 1.5%, LG유플러스가 1.5%로 모두 다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오늘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프트업만이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0.92% 올라가고 있고 넷마블이 현재 8%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보합이고요. NC소프트가 2.5%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0.2%로 강보합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엔터주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엔터주가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1.4% 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0.8%, 반면에 포스코 DX는 0.2% 상승을 하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도 현재 업종별로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좋았던 시장이 채 하루를 또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또 환율도 부담입니다. 1,406원 50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00원 선 터치 나왔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이 훈풍이 좀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